1912년 2월 고요하던 자금성에 격동이 밀려왔습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6살의 부인은 붉은 비단 골룡포를 입은 채 황금빛 용무늬가 새겨진 조정에서 내려오면서 267년간 지속된 대청제국은 이렇게 끝을 맞았습니다. 이제 황제가 없는 세상. 그 이름은 중화민국. 새로운 시대를 이끈 인물은 다름 아닌 하와이에서 유학하고 의학을 공부했던 청년 순원 손문. 그는 백성을 위한 나라를 외치고 삼민주의를 내세우며 등장합니다. 삼민주의란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은 현실과 달랐습니다. 새 정부가 태어났지만 곧 군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고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든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순원의 후계자 장제스. 그는 국민당을 이끌고 국벌이라는 이름의 군사작전을 통해 공산당 세력과 함께 각지의 군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산당은 약소 정당이었지만 국민당과 손잡고 함께 통일의 이상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장제스는 돌연 공산당 세력을 불온 세력이라 지목하고 상하이에서 무장경찰을 동원해 수천 명의 공산당원과 지지자들을 학살하면서 본격적인 국공내전이 시작됩니다. 목숨을 부지한 공산당 지도부는 산속으로 도피합니다. 그 상황에서 등장하는 이름 마오쩌둥. 마오는 기존의 도시혁명 전략을 버리고 농민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의 주체다라는 노선을 택합니다. 그는 농촌을 거점으로 유격전을 전개했고 1934년엔 장정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행군을 시작합니다. 총 8만 명이 참가했지만 약 1년 동안 1만 2천 km를 넘는 험지를 돌파하면서 90%가 사망하거나 이탈했고 오직 8천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행군은 결국 혁명의 전설이 되었고 마오는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러던 중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 중국은 다시 전란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일본군은 상하이, 난징, 우한 등 주요 도시를 차례로 점령해 나갔고 중국 대륙은 거대한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와중에 벌어진 사건 난징 대학살. 일본군은 약 6주간의 민간인, 포로, 어린이까지 30만 명 이상을 학살합니다. 당시 수도였던 난징이 함락되자 장제스는 수도를 내륙의 충칭으로 옮기며 항전을 선언하고 어쩔 수 없이 공산당과 연합을 합니다. 그렇게 8년간의 항전 후 드디어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이 일본의 항복을 끌어냈고 전쟁이 끝났지만 중국 내에서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 국공내전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국민당이 우세. 그러나 관리들의 부패와 횡령, 지주의 착취에 대한 불만이 점점 민중은 공산당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말 해야 전투에서 결국 국민당은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고 장제스는 모든 관료와 자금을 대만으로 후퇴시켰고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뒤 마오쩌둥은 정치적 경제적 이념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1958년 대약진운동. 철은 곧 국가력이다. 마오의 명령에 따라 전국의 마을마다 야외용 소형 제철로가 설치되었고 농민들은 곡식을 수확하는 대신 철을 녹이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쌀을 캐야 할 손들이 철을 녹이게 되면서 식량은 없어졌고 1959년부터 3년간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공식 통계로는 1,500만 명, 비공식 추정으로는 3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판은 곧 반당, 반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마오는 한 발 물러섰지만 곧장 더 큰 폭풍을 준비합니다. 1966년 문화대혁명. 옛 사상, 옛 문화, 옛 풍습, 옛 습관을 타도하라. 붉은 완장을 찬 홍위병들이 전국의 학교, 사찰, 박물관을 습격하고 교사와 학자, 예술가들을 공개 비판 폭행 추방합니다. 공자상은 끌어내려졌고 고대책들은 불태워졌으며 수백만 명이 사망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10년간 이어진 이 광기의 시기는 1976년 마오의 사망과 함께 겨우 끝이 납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난 후 혼란을 잠재운 건 실용주의자 덩샤오핑. 1978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한마디는 수천 년 중국 역사에서 가장 큰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에 자본주의를 이식한 실험, 그것은 개혁개방이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몇몇 지역에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였고, 이 지역들은 외국 자본의 문을 열고 세금 혜택을 주며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도로가 깔리고 농민들이 도시 노동자로 바뀌었습니다. 개혁개방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었고 중국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꾸는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 봄, 북경에는 봄비 대신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개혁개방이 가져온 경제성장은 눈부셨지만 그만큼 불평등과 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지식인,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천안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유와 정의, 책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중공 지도부는 이를 체제 위협으로 판단했고 6월 3일 밤 탱크가 움직였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천안문 이후 중국은 정치를 잠그고 경제를 풀었습니다. 개혁은 더 빠르게 더 거대하게 추진되었고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합니다. 세계는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을 환영했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떠올랐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이 돌아왔다는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감탄했고 중국인들은 자부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GDP 세계 2위를 달성했고 고속철, 우주탐사, AI, 반도체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중국몽 시진핑의 구호처럼 그들은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같이 공존해 갈지 기대를 해봅니다.